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신박계의 기계음만이 텅 빈 병실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한서윤은 18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을 맞이해야 할 나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는 아버지 한상진 대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의 수장이었던 아버지는 가장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뇌출혈로 쓰러졌다. 서윤은 굳은 살이 박인 제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비엔나 음악원 입학을 꿈꾸며 하루 10시간씩 건반을 두드리던 손이었다. 이제 그 꿈은 병원비 청구서와 압류 딱지가 붙은 집, 그리고 산더미 같은 빚더미 아래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맑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공허하게 흔들렸다. 변호사들은 절망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었다. 세상에 오직 아버지와 자신 단둘만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무거운 병실 복도를 울리는 또렷하고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다가왔다. VIP 병동의 정적을 깨뜨리는 그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없이 정확하게 그녀가 서 있는 중환자실 앞에서 멈췄다. 서윤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조각상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권태아, TK금융그룹의 최연소 CEO이자 아버지 회사의 가장 큰 채권자였다. 권태아는 서윤의 텅 빈 눈과 마주쳤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감정이 거세된 사람처럼 오직 목적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 같았다. 그의 뒤를 따른 김 비서가 서윤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태하의 시선은 오직 유리창 너머의 한상진 대표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서윤을 스쳐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와. 그 목소리는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독히도 건조하고 냉정했다. 서윤은 홀린 듯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다른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울렸다. 그들은 병원 내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섰다. 태아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턱짓으로 서윤에게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김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2개를 꺼내 태아 앞에 놓았다. 첫 번째 서류철이 서윤 앞으로 미끄러지듯 밀려왔다. 표지에는 채무 불이행 및 특별 배임 혐의 고소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자 눈에 들어오는 법률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했다. 아버지의 동업자였던 강지원이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과 부채를 모두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TK금융은 담보로 잡혀있던 핵심 특허 기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간 참이었다. 한상진 대표는 깨어나는 즉시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현재 증거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 비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배신당한 거예요. 강지원이 서윤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권태아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증거는 한상진 대표에게 불리합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채무는 천문학적이죠. 한서윤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윤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가차없이 베어버렸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18회 동안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곱게만 자랐다. 이런 냉혹한 현실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태아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지만 그것은 짜증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그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두 번째 서류철. 이번에는 훨씬 얇았지만 그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혼인계약서. 서유는 제 눈을 의심했다.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잠겨 나왔다. 권태아가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서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도록 두는 것. 두 번째, 그가 계약서를 툭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나와 3년간의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대가로 TK금융은 한상진 대표에 대한 모든 민영사상 고소를 취하하고 그가 현재 입원 중인 이 병원의 VIP 병실 비용을 포함한 모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서유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자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어째서? 왜 저죠? 당신은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권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서윤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며칠간의 충격과 슬픔으로 헬쑥해진 얼굴, 붉게 충혈된 눈. 하지만 그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날카로운 무언가를 그는 보았다. 이유는 알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을 할 자격만 주어졌을 뿐 질문할 자격은 없으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10분 주죠. 서명하지 않으면 지금 즉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킬 겁니다. 태아는 회의실을 나가버렸고 김 비서만이 차가운 얼굴로 서류와 펜을 그녀 앞에 놓아두었다. 서유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10분. 그녀의 인생, 그녀의 미래, 그녀의 꿈, 그리고 아버지의 남은 생.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피를 토하듯 중얼거렸던 말을 떠올렸다. 서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아니, 이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다. 그녀는 강지원의 비열한 웃음과 권태아의 무감각한 얼굴을 떠올렸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무력하게만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를 지켜야 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계약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미래, 그녀의 자유, 그녀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 그 마지막 서명란에 그녀는 눈물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한서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권태아가 들어왔다. 그는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말없이 확인했다. 눈물 자국이 번진 서명을 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그가 건넨 유일한 위로 아닌 위로였다. 김 비서가 계약서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내일 오전 9시 병원 로비로 차를 보내겠습니다. 짐은 챙길 것도 없겠군요. 몸만 오도록 하세요. 권태아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한번 바라보았다. 절망의 나락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울고 있는 18살 소녀. 그는 그 눈동자에서 어떤 것도 읽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을 뿐이다. 그는 몸을 돌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울리는 그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가운 바닥을 짚은 채 소리 죽여 울었다. 그렇게 그녀의 18 꿈 많던 봄은 지독히도 잔인한 겨울 속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이
지독한 악연으로 시작된 운명적 사랑의 서막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어김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병원 로비 앞에 멈춰 섰다. 한소윤은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채 올랐다. 간밤에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며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다짐했다. 눈물은 약자의 무기이며 지금 그녀는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담보로 잡힌 전사였다. 차는 한강을 가로질러 서울에서 가장 값비싼 땅으로 불리는 한남동의 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권태아의 펜트하우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꼭대기층은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금속, 유리로 마감되어 있었고 유명 작가의 값비싼 미술품들이 마치 갤러리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는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된 차갑고 거대한 유리 상자. 그녀가 앞으로 3년간 갇혀 지내야 할 황금빛 새 장이었다. 제 이름은 오 여사입니다. 이 집의 총괄 매니저죠. 중년의 집사 오 여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서윤을 맞이했다. 그녀는 서윤을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한서윤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서윤이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임을 명확히 했다. 오 여사는 서윤에게 집안의 규칙들을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회장님의 서재와 침실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시고 외출은 반드시 제게 보고하셔야 하며 기사의 동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감금과 다름없었다. 서윤의 방은 손님용 침실 중 가장 작은 방이었지만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고 호화로웠다. 드레스룸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최고급 의류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배낭에서 낡은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었다. 이 집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무언의 시위였다. 권태아는 그날 밤늦게 돌아왔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꿋꿋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함께 밀려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윤을 보았지만 마치 가구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왜 안 자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아버지의 치료는 약속대로 진행 중이야.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붙었어. 더 이상 그 문제로 날 귀찮게 하지 마.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 팔걸이에 무심하게 던졌다. 그때 그의 시선이 거실 한편에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에 닿았다. 그리고 다시 서윤의 손을 보았다. 오, 여사에게 들었어. 내 전공이 피아노라고. 서윤의 심장이 순간 멈칫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잡이라도 베풀어 줄지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저 피아노에 손대지 마.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명백한 명령이었다. 왜죠?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유일한 피난처였다. 권태아가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압도적인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유는 없어. 그냥 내 집에 있는 동안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야. 특히 저건. 그의 눈빛은 유난히 그 피아노를 향할 때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서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음으로써 그녀가 철저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음을 각인시키려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권태아는 이름뿐인 남편이었고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는 새벽같이 집을 나갔고 서윤이 잠든
깊은 밤에나 돌아왔다. 때로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서윤은 철저히 혼자였다. 오 여사는 그녀를 감시했지만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말을 섞지 않았다. 서윤은 허락된 시간, 감시해 아버지의 병실을 찾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서윤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에서처럼 울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찾아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지만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이 있었다. 그곳에는 경제, 경영, 법률에 관한 전문 서적들이 가득했다. 서윤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만난 사람처럼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토록 무력하게 당했는지 깨달았다. 세상 물정을 몰랐고 돈과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특별 배임이 무엇인지, TK금융 같은 거대 자본이 어떻게 기업의 생사를 쥐고 흔드는지 파고들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였다. 피아노 악보를 외우던 그 집요함으로 그녀는 차가운 자본주의의 논리를 익혀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조용한 반역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18살의 피아노 학도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펜트하우스 구석, 잘 사용하지 않는 창고 같은 방을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방 한 구석에 낡은 방수포가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방수포를 걷어내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몇 개의 건반은 색이 바랬고 조율도 엉망인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피아노였다. 그날 밤 서윤은 오 여사와 권태아가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다. 띵! 둔탁하고 빗나간 소리가 났지만 서윤의 가슴은 격렬하게 울렸다. 그녀는 페달을 밟아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인 채 아주 느리고 여린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먼지 쌓인 방 안을 감돌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그녀의 연주가 대신 울고 있었다. 권태하는 그 시각 자신의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 설치된 통합 보안 시스템 모니터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꺼져 있는 구석 창고의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을 때 그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았다.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헤드셋을 끼고 그 방의 소리를 연결했다. 귀를 파고드는 것은 엉망인 조율에도 불구하고 처절하리 많지 맑고 깊은 피아노 소리였다. 그 소리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병원에서 절망에 빠져 울부짖던 모습을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모니터 속의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 연주자였다.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는 8살 소녀를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시간은 권태아의 펜트하우스만큼이나 무심하고 차갑게 흘러갔다. 서윤은 낮에는 경제서적을 파고들었고 밤에는 낡은 피아노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율했다. 그녀는 점차 이 지옥 같은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분석하고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와 권태아의 교류는 여전히 전무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했고 그녀는 그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늘 저녁 TK그룹 자선 갈라가 있습니다. 회장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오 여사가 아침 식사 테이블에 드레스 카탈로그를 내려놓으며 통보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거절할 수 있나요? 오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계약 사항입니다. 한서윤 씨는 3년간 권태하 회장님의 법적 배우자로서 공식 석상에 동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카탈로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조용한 순응은 체념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의 마음가짐이었다. 그날 오후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TK그룹의 안주인으로 빚어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네이비 실크 드레스, 수십억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낯선 여인이었다. 18배 앳된 모습은 지워지고 나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닌 인형이 서 있었다. 그녀는 보석의 무게보다 그 위에 더 씌워진 권태하의 아내라는 꼬리표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꼈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이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권태하가 차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함께 내린 베일에 쌓여있던 그의 어린 아내 한서윤에게로 향했다. 서윤은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훈련받은 대로 꼿꼿한 자세와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동시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태하 씨, 드디어 오셨네요. 그들이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TK그룹의 전략기획 이사이자 권태하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인 차유라였다. 그녀는 지적이고 매력적이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권태에게는 꿀이 떨어질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서윤을 향한 시선은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쪽이 그 유명한 분이신가? 생각보다 훨씬 어리네요. 그녀는 악수를 청하는 대신 서윤의 가치를 매기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권태하는 차이사, 내 아내 한서윤이야 라고 짧게 소개했을 뿐 두 여자 사이의 미묘한 기류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곧이어 재계의 거물들이 태하를 둘러쌌고 그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서윤은 그의 곁에서 말없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그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었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잠시 권태하가 중요한 손님과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윤은 숨을 돌리기 위해 테라스로 향하는 복도로 잠시 빠져나왔다. 그 순간 차유라가 그녀를 따라왔다. 주변에 보는 눈이 없자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웠다. 재밌네. 빚 대신 몸을 팔아서 이런 데까지 오다니. 신데렐라 놀이라도 하는 기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독을 품고 있었다. 권 대표님이 얼마나 갈 것 같아. 너 같은 어린애는 금방 질리실 거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서윤은 그녀를 차갑게 마주 보았다. 며칠 전에 서윤이었다면 당황하거나 상처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서재에서 읽었던 수많은 기업 분쟁 사례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기록들은 그녀를 단련시켰다. 제자리는 계약서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차 이사님.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사님의 자리는 무엇이 보장하나요? 그 자리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로 대체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차유라의 얼굴이 순간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이 어린 것이 자신에게 방역을 하다니. 차유라가 무어라 더 쏘아붙이려던 찰나 부드러운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런 두 분
무슨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인상 좋게 생긴 중년의 남자가 와인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서윤을 향해 온화하게 웃어 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상진 대표 따님, 서윤 씨 맞으시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서윤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늘 함께 웃고 있던 사진 속의 얼굴.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장본인. 강지원. 그는 태연하게도 자신을 바이오젠의 새로운 대표라고 소개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의 이름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았다. 아버님 일은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는데 오해가 많았어요. 그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이어갔다. 서윤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강지원은 그런 서윤을 흥미롭다는 듯 관찰하며 본론을 꺼냈다. 사실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연구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 뭔가 들은 말씀이라도 없으신가요? 워낙 중요한 자료라 제가 대신이라도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에.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서윤을 샅샅이 훑었다. 그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핵심 기술, 그것을 마저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었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고르던 그때 차가운 기운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권태아가 어느새 다가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보호라기보다는 소유권 주장에 가까웠다. 무세운 할 말이 남았지, 강지원 대표? 권태아의 목소리는 연 회장의 소음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지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아, 권 회장님. 그저 옛 동료의 따님을 챙겼을 뿐입니다. 새로운 사모님께서 잘 적응하시길 바라야죠. 그는 묘한 여운을 남기며 물러났다. 권태아는 서윤의 팔을 붙잡고 연회장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의 소나기 힘이 너무 강해 아팠지만 서윤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저자와 상종하지 마. 태하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네. 서윤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태하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전 강지원의 역겨운 위선을 마주한 충격으로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하는 그녀의 떨림을 알아차렸지만 그것을 자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나약함으로 오해했다. 그는 이 어린 아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아직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갈라가 있던 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 마키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윤은 창밖에 스쳐가는 불빛을 보며 강지원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떠올렸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대신 안으로 삼켰다. 지금 그녀의 곁에는 적일지 아군일지 모를 가장 위험한 남자, 권태아가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자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강지원이 무슨 말을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이했지만 질문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강지원은 권태아의 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버지의 미완성 연구 자료에 대해 물었어요. 서윤이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다. 권태아에 감겨있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미완성 연구 자료라.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복잡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며칠 후 권태아는 TK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해외 파트너사 대표들이 모이는 소규모 비즈니스 만찬에 서윤을 또다시 대동했다.
이번에도 차유라 이사가 참석해 있었다. 지난번 갈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그녀는 서윤을 보는 시선에 노골적인 적의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의 힘을 빌려 교묘하게 서윤을 대화에서 배제시키고 무시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최근의 M&A 이슈로 흘러갔을 때 차유라가 웃으며 말했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서윤 씨에게는 너무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하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에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그녀의 말에는 서윤이 돈에 팔려온 무식한 어린애라는 조롱이 듬뿍 담겨 있었다. 서윤은 또다시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하려 했다. 그때였다. 차이사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권태아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탁! 맑고 단단한 소리가 테이블의 모든 대화를 중지시켰다. 태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내 아내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해.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내 아내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을지도 모르지. 차 이사는 본인 업무에나 집중하는 게 좋겠어. 연 회장 아는 순간 얼어붙었다. 차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굴욕감으로 붉게 타올랐다. 그녀는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서윤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가 자신을 변호했다. 물론 그 말에 어떤 따뜻함이나 애정이 담겨 있지는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감히 흠집을 낸 부하 직원에 대한 질책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확인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보호했다. 서윤은 복잡한 심경으로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태하의 서늘한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서재에 홀로 남은 권태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지원이 노리는 미완성 연구자료, 그리고 오늘 자신이 홧김에 내뱉었던 뛰어난 통찰력이라는 말. 그는 비서실장인 김비서를 호출했다. 한상진 대표 파산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김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사안이었다. 회장님, 이미 종결된 단순 부도 말고. 태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강지원이 바이오젠을 인수하는 과정 전체, 그리고 한상진 대표 주변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져, 특히 연구진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권태아가 왜 이러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딸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원이라는 교활한 경쟁자에 대한 견제였고, 동시에 자신의 계약 아내가 왜 적의 표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지배자의 본능이었다. TK그룹의 정보력은 막강했다. 김 비서의 팀은 금융범죄 수사팀보다 유능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보고서가 태하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상진 대표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기 직전 핵심 투자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시장에 바이오젠 기술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졌더군요. 태하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 배후는 루머의 진원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한상진 대표의 핵심 연구팀장이 부도 직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추적이 불가능한 스위스 계좌에서 나왔는데 그 계좌의 자금 흐름이 강지원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권태하는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나 배신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기업 사냥이었다. 강지원은 한상진 대표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악성 루머로 투자자들을 동요시키고 핵심 연구원을 매수해
기술을 빼돌린 뒤 모든 죄를 한상진에게 뒤집어 씌우고 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것이다. 그렇다면 강지원이 서윤에게 접근한 이유는 명백했다. 그는 아직 미완성 연구 자료라는 핵심 기술의 마지막 퍼즐을 손에 넣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열쇠를 죽음의 문턱에 있는 한상진 대표 혹은 그의 유일한 혈육인 한서윤이 쥐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권태하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는 도덕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식의 더러운 게임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서윤은 비록 계약으로 묶여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권태하의 아내였다. 강지원은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것이다. 그의 얼음 같던 마음에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아주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기묘한 책임감 혹은 그보다 더 원초적인 무언가였다. 강지원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이 분명한 탐색이었고 이제는 노골적인 압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윤이 아버지의 병실을 방문하는 날, 그녀는 평소와 다른 낯선 시선들을 느꼈다. 병원 청소부 복장을 한 남자, 배달원 복장을 한 남자가 그녀가 이동하는 동선마다 교묘하게 스쳐 지나갔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놈들이 여기에도 손을 뻗쳤구나. 서윤은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겼다. 그날 오후 펜트하우스로 배달된 상자 하나가 그 불안감을 현실로 만들었다. 상자 안에는 값비싼 꽃다발 대신 목이 꺾인 흰 장미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카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떤 기억은 잊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강지원이 그녀가 무언가를 기억해낼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공포는 그 다음 날 절정에 달했다. 병원 측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다. 한상진 대표의 약물이 뒤바뀔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담당 간호사의 실수로 치부되었지만 서윤은 직감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강지원의 경고라는 것을.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그들의 소나기 안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강지원은 서윤이 입을 열거나 무언가를 시도할 경우 언제든 아버지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서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녀는 곧장 먼지 쌓인 창고방으로 달려가 낡은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다. 손가락이 미친 듯이 건반 위를 내달렸다. 불협화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공포와 분노, 무력감이 뒤섞인 격렬한 연주.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뇌리에 잠겨있던 기억의 수문을 부수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며칠 전, 늦은 밤 서재에서였다. 아버지는 유난히 창백하고 지친 얼굴로 어린 딸을 불렀다. 그는 피아노 건반 모양의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윤아, 이건 아빠의 혼이야. 이 안에 아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 그는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은 쓰라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괴에 맡겨둘게. 바로 내 손가락 끝에. 아버지는 그녀에게 바흐의 푸가 특정 소절을 연주하게 했다. 복잡하고 난해한 그 시퀀스.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게 바로 열쇠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딸? 모든 것이 기억났다. 강지원은 회사를 빼앗고 연구실을 뒤졌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원본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찾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감했고 자신의 혼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딸의 기억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강지원이 그토록 자신을 압박하는 이유, 그리고 권태하가 아버지의 회사를 그토록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퍼즐처럼 맞춰졌다. 서윤은 연주를 멈췄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공포는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팔려온 18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원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이자 권태하가 탐내는 가장 값비싼 기술 그 자체였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키플레이어였다.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권태하의 서재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갔다. 그가 금지한 구역이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가죽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 권태하가 서재로 들어섰을 때 그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인형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분노가 실렸다. 서윤이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달빛이 그녀의 창백하지만 흔들림 없는 얼굴을 비췄다. 당신이 찾던 걸 가져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연주하던 낡은 피아노 소리처럼 낮고 차분했다. 태아가 미간을 찌푸린 채 서재 조명을 켰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에 놀랐지만 그보다 그녀의 눈빛에 더 놀랐다.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지원의 소행이에요. 아버지 병실 사고, 그리고 이 협박장까지. 그녀가 흰 장미 카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강지원이 그토록 찾는 것, 아버지가 제게 맡기셨죠. 그가 훔쳐간 기술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권태하는 침묵했다.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전부 알고 있었다. 내가 이 기술을 당신에게 넘길게요. 서윤이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는 채무자가 아니었다. 이건 TK그룹이 강지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내 바이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무기죠. 대가로 뭘 원하지? 태아가 즉각적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도 분노는 사라지고 냉정한 사업가의 목소리만 남았다. 첫째, 아버지의 완벽한 신변보호. 강지원이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옮기고 24시간 감시해주세요. 둘째, 강지원을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주세요. 단순 파산이 아니라 사기, 배임, 살인교사, 미수까지.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물어 감옥에 쳐넣어야 해요. 권태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요구. 그리고 3년 뒤 이 계약이 끝나면 아버지 회사 바이오젠의 소유권을 제게 돌려주세요. 물론 TK그룹이 투입한 자본에 대한 합당한 이자는 지불하겠어요. 그것은 당돌함을 넘어선 대담한 제안이었다. 18살 소녀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권태하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차가운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앞의 소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비싼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값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보와 전략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좋아. 그가 낮게 말했다. 거래하지. 신뢰가 아닌 철저한 상호 필요와 공동의 적을 바탕으로 한 위험한 동맹이 그 어두운 서재에서 조용히 체결되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권태하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그는 TK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최고급 요양병원 TK셀리움으로 한상진 대표를 이송시켰다. 철저한 보안 검색대와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는 전문 경호팀. 그곳은 강지원의 손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완벽한 요새였다. 서윤은 유리창 너머 훨씬 더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게 된 아버지를 보며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하나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아무도 내 아버지를 건드리지 못해. 태아가 그녀의 곁에서 낮게 말했다.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는 아니었지만 거래 파트너로서의 그의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윤은 태아의 서재로 직행했다. 지난번에는 침입자였지만 이제 그녀는 당당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태아가 허락한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 피아노는 왜 못 만지게 했었죠? 그녀가 불쑥 물었다. 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죽은 어머니의 유품이야 라고 짧게 대답했다. 서윤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아버지가 알려준 바흐의 푸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복잡하게 얽힌 선율이 서재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연주한 시퀀스를 노트북에 연결된 특수 보안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띵동. 암호가 해제되고 소울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태하의 곁에는 TK의 최고 기술 분석가도 배석해 있었다. 파일이 열리자 수백만 개의 데이터와 복잡한 화학식이 쏟아졌다. 분석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잠시 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하를 돌아보았다. 회장님, 이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알츠하이머 정복에 가까운 혁신적인 치료제 알고리즘입니다. 강지원이 가진 데이터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권태하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이 기술의 가치를, 그리고 이것이 불러올 파장을 즉각적으로 계산했다. 이것은 수십조 원의 가치를 넘어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다. 강지원은 이 기술을 절박하게 원한다. 태아가 말했다. 우리가 원본을 가졌다는 걸 알면 그는 자멸할 거야. 하지만 서윤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가 자멸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걸 훔치려 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가진 증거로 그를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전략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스위스에 유령 회사를 세워 이 소울 데이터를 구매하려는 제3의 해외 경쟁자인 척 위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거래 정보를 강지원의 귀에 흘려넣기로 계획했다. 강지원이 이 데이터가 영원히 자기 손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조바심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무리수를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한편 차유라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만찬에서의 일로 그녀는 사내에서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고 권태하는 그녀를 핵심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한서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권태하와 한서윤이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다. 저 계집애가 감히 회장님을 홀려 차유라는 이미 펜트하우스의 가사 도우미 중 한 명을 매수해 서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귀에 스위스 유령 회사와의 비밀 거래 내용이 들어왔다. 그녀는 서윤이 권태하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기술을 해외에 팔아넘기려 한다고 확신했다. 이것이야말로 한서윤을 내쫓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기회였다. 그녀는 익명으로 강지원에게 연락했다. 권태하의 어린 아내가 당신이 찾는 기술로 스위스 쪽에 접촉 중이야. 48시간 내로 거래가 성사될 거라는군. 장소는 아마도 펜트하우스겠지. 그녀는 강지원이 서윤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며 자기도 모르게 태아가 쳐놓은 덫의 방아쇠를 당겼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이제 두 사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강지원의 자금줄과 약점들을 분석했다. 서윤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태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단순한 음악도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전략가였다. 태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질문에 답하며 기업 경영과 M&A 전략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적이도 애정도 아닌 기묘한 동지애 혹은 상호 존중감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새벽 연일 이어진 강행군에 지친 서윤이 산더미 같은 보고서 위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태아는 담배를 피우려다 말고 잠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18살, 졸업 파티에나 가야 할 나이에 그녀는 지금 거대한 기업 사냥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생경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입고 있던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잠든 서윤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서재를 떠나는 대신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아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의 잠을 지켜주었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의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강지원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차 이사가 흘린 정보를 사실로 확인한 듯합니다. 그가 해외 용병팀을 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 밤 펜트하우스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권태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이제 사냥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다. 밤이 깊어지고 펜트하우스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권태하는 오 여사를 비롯한 모든 가사 도우미에게 휴가를 주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오직 서윤과 태하 두 사람만이 남겨진 듯 보였다. 하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벽 뒤에 태하의 사설 경호팀이 숨죽인 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서재 책상 위에는 소울 데이터에 암호화 키가 담긴 USB가 놓여 있었다. 물론 그것은 강지원을 낚기 위한 가짜 미끼였다. 그 안에는 쓸모없는 데이터와 함께 연결 즉시 상대방의 서버를 해킹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었다. 무섭나? 태하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는 서윤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평소의 냉기 대신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무섭다기보단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앞둔 사람처럼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태아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18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운명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려다 순간 멈칫하고는 손을 거두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일순간 마비되었다. 비상등이 붉게 전멸하다가 이내 모든 불이 꺼지고 암흑이 찾아왔다. 차유라가 매수한 내부 조력자가 강지원의 용병팀을 위해 백도어를 열어준 것이다. 몇 초간의 정적 후 통유리창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서재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서윤과 태하를 제압하려 했다. 움직이지 마. 용병의 리더가 총구를 겨누었다. 하지만 그 순간 태하가 몸을 날려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테이블을 엎었다. 김비서, 지금이야. 태하의 외침과 동시에 서재에 숨겨진 벽들이 열리며 무장한 TK 경호팀이 쏟아져 나왔다. 서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지만 격렬한 격투와 제압봉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PG-13 수준의 잔인하지 않지만 치열한 제압 작전이었다. 혼란 속에서 용병팀의 일원이 책상 위에 가짜 USB를 낚아채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 강지원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찾았군. 니아비가 목숨처럼 숨긴 것.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태하의 경호팀에 의해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잃지 않았다. 이게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너희는 끝났어, 권태하. 그리고 너도 한서윤. 서윤은 태하의 등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당신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걸 훔쳐갔죠. 이젠 살인자까지 되려는 건가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격투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강지원이 비웃었다. 살인, 증거 있어? 네 아비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지. 그가 용병에게 눈짓을 하자 놈이 서윤을 인질로 잡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가 서윤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기 전에 태아가 괴물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용병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키고 망설임 없이 강지원의 턱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강지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태하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동시에 지옥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수였다. 체크메이트다, 강지원. 태하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바로 그때 강지원의 부하가 훔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마자 서재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강지원이 해외 용병팀과 접촉하는 영상, 차유라와 통화하는 녹취록, 그리고 한상진 대표의 병실에 사람을 심으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까지. 그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모든 증거가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가짜 USB가 그의 보안 서버를 역으로 해킹한 것이다. 강지원의 얼굴이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태아가 침입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굳게 닫혔던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고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재 안에 아수라장과 스크린에 재생되는 명백한 범죄 증거, 그리고 제압된 용병들을 보고 즉각 상황을 파악했다. 강지원, 당신을 살인교사, 주거침입, 기업기술 탈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강지원에게 수갑을 채웠다. 호텔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차유라 역시 공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끝났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경찰과 경호팀이 철수한 서재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망가진 가구들만이 남았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했다. 권태하였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끝났어. 그의 심장 박동이 서윤의 뺨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다 끝났어, 서윤아. 그는 처음으로 시자를 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가운 채권자의 것이 아니었다. 위험한 순간을 함께 통과한 동지이자 그가 지켜낸 유일한 사람을 향한 서툴지만 강렬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18살의 봄 이후 처음으로 안도감과 함께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 계약을 지탱하던 본질은 그날 밤 완전히 변해버렸다. 강지원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했다. 펜트하우스에서 확보된 명백한 증거들, 불법 침입, 살인교사 녹취, 기술 탈취 시도 앞에 그는 무너졌다. 차유라 역시 강지원과의 통화 내역과 내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드러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법정은 그들에게 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상진 대표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바이오젠은 권태아의 TK그룹 산하에서 소울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키며 재기에 성공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기적은 TK셀리움의 조용한 병실에서 일어났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던 어느 날 한상진 대표가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2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훌쩍 자라 이제는 앳된 소녀가 아닌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한 딸 서윤이었다. 서윤아. 그의 갈라진 목소리에 서윤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네가 아빠를, 회사를, 우리 모두를 지켰구나. 내 딸. 그리고 계약 만료일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서윤은 이제 21살이 되었다. 그녀는 태하의 서재로 들어섰다. 3년 전 절망 속에서 눈물로 서명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태하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두 개의 서류철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바이오젠의 모든 소유권과 경영권을 한상진 대표와 한서윤에게 이양한다는 서류였다. 약속 지켰어. 태아가 낮게 말했다. 빚은 청산됐고 강지원은 감옥에 갔고 회사는 이제 다시 당신 거야. 그는 자신의 몫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는 서윤이 이 집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떠날 준비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들은 전쟁 같은 시간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였고 기묘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서윤은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마웠어요. 모든 것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이혼 합의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권태하는 그녀가 가지 말라고 말해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를 붙잡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10대를 빼앗아간 사람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은 완전한 자유였다. 당신은 자유야, 한서윤. 그녀는 서류를 챙겨들고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바라본 뒤 3년간 갇혀있던 황금빛 세 장을 스스로 걸어 나왔다. 1년 뒤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피아니스트 한서윤 데뷔 리사이틀이라는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전석 매진. 조명이 무대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와 그 앞에 선 한 여인을 비췄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도 차가운 전략가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을 통과하고 돌아온 예술가로서 강인하고 눈부신 열정으로 건반을 내리눌렀다. 그녀의 연주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객석 가장 어두운 VIP 발코니 구석. 한 남자가 서서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권태하였다. 그는 지난 1년간 그녀가 작은 무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그녀를 응원하는 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음악재단을 설립해 그녀처럼 재능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남몰래 후원하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서윤이 두꺼운 코트에 묻힌 채 스태프 출입구로 나왔을 때 그녀는 그곳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화려한 리무진도 비서도 경호원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코트를 입은 권태하가 눈을 맞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주, 잘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서윤의 심장이 낯설게 뛰기 시작했다. 여기 어쩐 일이죠, 권 회장님? 태아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난 4년간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미소였다. 오늘은 회장으로 온 게 아니야. 그가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4년 전 오늘 당신은 눈물로 계약서에 서명했지. 그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반지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작은 피아노 건반 모양의 목걸이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서명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 그가 서윤의 떨리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계약서 말고 내 마음에. 서윤은 그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리고 상처받기 쉬워 보이는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10대를 앗아간 남자.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준 남자. 자신의 감옥이었고 동시에 유일한 파트너였던 남자. 그녀는 깨달았다. 지독했던 눈물, 잔인했던 계약, 그 모든 것은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온 운명의 잔인한 서곡이었음을. 서윤은 마침내 환하게 웃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비로소 얼음과 불을 지나 만난 두 사람의 운명적 사랑의 진짜 시작이었다.